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그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군용기 10여 대로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에 나섰고 우리 군도 대응 비행으로 맞섰습니다. 정부가 전술핵을 탑재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하는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해온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안보 라인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는데 전 정부 장관급 고위 인사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 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실체를 인정한 걸로 보이는데 이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뛰어넘어 8.2% 급등한 가운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재확인됨에 따라 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다음 달에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일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강원 산간 지역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발빠르게 하루를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군용기를 전술조치선 남쪽으로 내려보내 위협 비행을 하고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연일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첫 소식 김순철 기자입니다.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처음 포착된 시각은 어젯밤 10시 반쯤. 서부 내륙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 금지구역 북방 5km 인근까지, 동부 내륙에선 비행 금지구역 북방 7km까지, 그리고 서해 지역에서는 북방 한계선 북방 12km까지 각각 접근했습니다. 북한의 한밤중 위협 비행은 오늘 새벽 0시 20분까지 약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합참은 공군이 F-35A 등 우세한 공군 전력을 긴급 출격시켰고 후속 지원 전력과 방공포대 전력 등을 통해 만반의 대응 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IBM 1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9개월 만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술핵 탄도를 장착할 수 있다고까지 과시한 데 이어 우리 군을 탓하며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아군 제5군단 전방 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전선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 군부에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달 25일부터 7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연일 도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선 지금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뜨겁죠. 정부는 전술핵을 탑재한 미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하는 한국식 핵 공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NPT 체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원중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탄두를 탑재한 미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 공해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 등을 상시 배치해
사실상 핵공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한미 양국 간 물밑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사항에 대해 명시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한국식 핵공유 방식은 NPT 체제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직접 핵을 배치하지 않는 만큼 기존의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확장 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절충안이란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의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북핵에 맞설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태용 주미대사 또한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 여러 창의적인 해법도 검토해봐야 될 것이라며 핵공유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폐기 발언을 한 데 이어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말로만 하는 확장 억제는 믿을 수 없으니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정식으로 대화하자는 건데요. 야권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한 발언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이 제공하는 해구산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 쉽게 얘기하면 해구산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는데 중심 현안으로 다뤄줘야 된다라고. 정 비대위원장은 미국이 확장 억제를 말하며 믿어달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의 불안감은 더 깊다며 획기적인 해구산 강화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정 비대위원장이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이지만 최근 북한 도발을 비춰보면 충분히 할 말을 한 것이라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핵무장론에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나경원 전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부터 자체 핵무장까지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안보 이슈로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어떻게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런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공식적인 이런 입장을 낼 사안도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는 정쟁 대신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정치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지난 4일 밤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발사했던 현무 미사일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사고가 난 지 불과 2시간 만에 또 다른 사고가 있었는데요. 발사된 미사일 중 한 발이 추적 과정에서 소실된 걸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는 에이테킴스 탄도미사일을 각 2발씩 쐈습니다. 뒤이어 군 당국은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했다며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우리 군이 쏜 미사일 한 발이 비행 도중 추적 신호가 끊긴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비행하다가 추적 장비에서 소실되었습니다. 한 발이 해상에서 설정된 넓은 표적 구역의 탄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강릉 공군비행단에서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우리 공군기지에 추락한 지 불과 2시간 만이었습니다. 그 추진체가 낙하한 곳은 유류 저장고였습니다. 축구장 몇 개는 될 정도로 넓은 대지였고 이래서 국방부가 낙탄 현장을 공개하지 않았구나. 현무 미사일 사고도 8시간이 지나서야 공개하며 늑장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공개조차 하지 않으며 비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군은 발사 전 정확한 성능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연이은 발사 실패로 군의 대응 능력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몰아가며 사건을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20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서해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조사해온 감사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기관들의 기존 발표는 왜곡된 것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기관들이 자진 월북이라는 통일된 입장을 보인 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경은 자연 표류 가능성을 제기한 실험 결과를 왜곡하거나 범죄 심리 전문가 의견을 짜깁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등은 이 씨가 북측에서 포착됐을 때 상황평가회의 소집 등 초동 대응이 부실했고 심지어 은폐까지 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5개 기관 20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검찰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미 들여다보고 있죠.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군 특수정보가 왜 삭제됐는지를 캐물었습니다. 장관급 인사를 불러 조사한 건 처음인데 감사원이 수사 요청까지 했으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길기범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8월 검찰이 서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약 2달 만의 소환 조사입니다. 서 전 장관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다른 내용이 담긴 감청 정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I 첩보를 들었음에도 살려달라, 구조해달라는 그 외침 외면한 뻔뻔한 자들과 한통속이 된 권력자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검찰은 이 씨가 사망한 다음 날에 열린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전후로 국정원과 국방부 밈스에서 기밀 정보가 삭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서 전 장관이 삭제 지시를 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고위 인사가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서 전 장관 조사 내용 분석을 끝마치는 대로 검찰은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 연구소의 말이 맞다며 사실상 성상납을 인정한 겁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한 건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지난 8월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다시 무고 혐의로 고발하면서 맞붙었습니다.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합니다. 이준석에 대한 증거는 여기에도 10개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약 2달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어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성상납 폭로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전 대표가 알면서도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소했다고 경찰이 판단한 셈입니다. 성상납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경찰이 결론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3자의 진술만으로 3인 성모식 결론을 냈다며 검찰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애초 하락세를 보일 거라는 예상과 달리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 넘게 오르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차례의 금리 인상에도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지난 8월보다 0.4%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올라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The major contributors to this rising inflation in the latest reading include many things that we cannot do without. This includes food, shelter, a measure basically of rent or what we're paying with our house payments, as well as medical care.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며 물가 잡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미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4번 연속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 전망에 한국은행 역시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한 번 더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그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그 여파가 금융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강타하고 있는데요. 아파트값이 10년 5개월 만에 또다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일 때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 영끌로 집을 산 2030 세대는 9%까지 치솟는 금리를 보며 그야말로 넋이 나갈 정도라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최대 한도인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 9억 원대 집을 산 40대 김준원 씨. 2%대였던 대출금리가 3%대로 뛰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30만 원 정도였던 월 상환액은 15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내년 초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금리도 10%까지 오른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이제 금액 부분이 달라질 테고 이제 저희도 이제 가정에서 이제 위기가 조금씩 부담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문제는 힘들게 구한 집값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3% 떨어져 2012년 조사 이후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영끌 매수를 주도했던 2030 세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1년 새 4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이마저도 집 살 돈이 없어 전세를 택한 사람에 비하면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리스크를 분산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 전세대출은 10명 중 9명이 변동금리로 받았습니다. 2년 전 전세대출 5억 원과 신용대출 1억 원을 받아 전세를 구했다면 월 이자는 132만 원에서 259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칫 대규모 청년 신용 불량자가 양산될 수도 있습니다. 치솟는 이자 부담에 월세로 돌아서는 수요도 늘면서 월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출근은 안 나오고 찾는 사람은 많고 5만 원, 10만 원씩 오르고 있어요. 가파른 금리 인상 속에 대출이 많은 영끌족도 전세 세입자도 월세를 찾는 이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혹한기를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이며 총살감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며 김 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그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 퇴장당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영복 선생의 사상은 김일성 사상이고 김일성 사상을 자기 사상으로 하는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이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봐야죠.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과거 발언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고 결국 환노위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위원장의 잦은 사퇴를 촉구하고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문수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이 기어이 국정감사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확실하게 인사 참사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해 국회 모욕죄, 위증죄 등으로 고발을 준비하고 오늘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전현희 위원장을 두고 여야 사이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 위원장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정감사의 화두는 감사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표적 감사를 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이 막무가내로 불법, 탈법, 직권남용, 감사원법 위반, 명예훼손, 온갖 이 권력남용의 그 종합 세트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감사를 해서 최재형 원장은 스스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했고 전 위원장 역시 부당한 감사라고 생각한다며 맞장구 쳤습니다. 서너 차례, 많게는 8차례 거의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계속하는 그런 강압적인 조사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 위원장을 지키기 급급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하나같이 우리 전현희 위원장 지킴이를 하고 있어요. 전 위원장의 말 바꾸기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정반기가 끝날 때 권익위원장이 이제 그만두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고별 인사도 서로 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셨는지. 권익위 감사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후 감사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세연입니다. 이어서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순방보도 논란과 김건희 여사 재연 장면에 대역 자막을 넣지 않은 것을 놓고 여야가 또 한 번 충돌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도 MBC의 이른바 바이든 자막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잘못된 발언은 자막에서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를 들며 방송의 편향성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11주년이라고 이재명 후보 잘못 얘기했어요. 지난 2009년에도 가로 넣고 13주년인데 11주년이라고 하니까 잘못된 발언을 삭제하고 가로. 또 PD수첩에서 김건희 여사 재연 장면을 내보내면서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박문진 이사장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취재 보도 준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MBC에 적절한 조처를 반드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곡 방송을 했다며 박성재 사장의 사퇴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전형적인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맞섰습니다. 이게 외교 문제가 된다면 뭐 이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뉘앙스의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이거는 명백한 언론 압박 탄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이 박문진 국감과 상관없는 지난 발언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또 그 말을 하셔가지고 또 곤혹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왜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게 잘된 발언이에요. 잘된 발언입니다. 왜? 순방 보도와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놓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식민사관을 드러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또 국감장에서 혀 깨물고 죽지라는 발언을 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 역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충돌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오늘 이 대표를 윤리위에 맞대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대표는 매입가 기준 2억 원어치의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15%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울산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제공한 도시락이 누리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불고기와 튀김 등 갖가지 반찬과 넉넉한 밥 위에 올라간 달걀 부침에 후식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도시락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받은 도시락이 양 많고 뜨끈하니 맛있었다며 어제 한 누리꾼이 공유한 사진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엔 경북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제공한 식사가 부실해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는 처우가 확실히 개선되려는 걸까요? 제대로 된 도시락 사진을 본 누리꾼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부실 도시락인 줄 알고 지적하려다 칭찬하고 간다. 우리 회사 밥보다 낫다. 업체 선정이 기가 막힌다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귀엽게 미소 짓는 얼굴로 유명한 쿼카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호주의 한 동물원에서 쿼카 11마리 가운데 7마리가 잇따라 폐사했는데요. 모두 암컷으로 생후 11개월 된 쿼카 한 마리도 건강 이상을 보였지만 회복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쿼카 외에 노란발 바위왈라비 2마리도 폐사했는데 독성이 있는 식물이 유력한 원인인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쿼카는 멸종위기 취약 쪽으로 분류되고 있고 노란발 바위왈라비 역시 2,00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걸로 추정된다죠. 이번 집단 폐사 소식에 누리꾼들도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멕시코에서는 물을 마신 학생들이 단체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치아파스주의 한 중학교에서 물을 마신 학생들 100여 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발작을 일으키고 중태에 빠지기까지 한 건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학생들이 마신 물에서는 놀랍게도 마약의 일종인 코카인 성분이 검출됐고 학생들은 코카인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지난달에도 2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지난달에는 다른 지역의 중학교 2곳에서 역시 학생들이 코카인이 든 물을 마시고 집단으로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학부모들의 진상 파악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은 아직 원인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군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항암 치료에 쓰이는 약은 무척 비싸죠. 그래서 복제약이 나와야 환자 부담도 줄고 약값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국적 제약사들이 서로 짜고 복제약 출시를 막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안 그래도 아픈 암 환자들의 뒤통수를 친 거죠. 안병욱 기자입니다. 전립선 암이나 유방암, 호르몬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주사기형 항암제 졸라덱스입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항암 치료제인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복제약이 없습니다.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은 갈수록 떨어지고 점유율도 하락합니다. 실제 오리지널 약 가격은 복제약 첫 출시 후 1년 동안 기존 대비 30% 떨어지고 복제약이 3개까지 늘어나면 50% 가까이 하락합니다. 졸라덱스를 만드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경쟁 의약품의 등장을 막기 위해 복제약 전문 다국적 제약사인 알보젠과 지난 2016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담합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에게 졸라덱스 등 3개 약에 대한 국내 독점 유통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약값 부담뿐만 아니라 약값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됐습니다. 실제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보통 이제 국내 환자들은 구매할 수 있는데 방해하거나 또는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고
공정위는 이들 제약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6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즉 환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직접 피해를 일으키는 분야에서의 담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해리포터에게 론과 헤르미온느가 있는 것처럼 친구란 존재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존재인데요.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이런 동료애를 보여줬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미국 알래스카에서 고등학생들의 크로스컨트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팀 단위로 산악지대를 지나 결승점을 통과하는 방식. 선수들이 험준한 산악지대를 지나 트랙에 진입합니다. 앞서가던 선수가 뒤처진 팀 친구와 함께 뛰며 힘을 북돋아주는데요. 그때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친구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자 앞선 친구가 돌아와 쓰러진 친구를 부축해 결국 두 선수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데요. 진정한 동료애를 보여준 이 팀은 레이스 합산 우승을 차지했다네요. 미국 유타주에선 교통신호도 다른 차들 때문도 아닌 이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방문객들에게 이례적인 교통경보까지 발령했다네요. 하얀 무언가가 도로를 빽빽하게 채웠는데요. 슬금슬금 한쪽으로 이동하는 양떼들입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양들도 가만히 있다간 물 위에 떠밀릴 정도인데요. 이곳을 지나가려던 차의 앞모습만 빼꼼히 나와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 구규림의 통행도로가 양떼로 가득 차 차량이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국립산림청은 동물들이 이동하는 시기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차량을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 양들이 서서히 비켜나면서 앞으로 갈 수 있고 휘어진 길에선 더욱 주의해야 한다네요. 시리아에선 1600년 된 로마 시대의 모자이크가 발견됐습니다. 이 모자이크의 발견은 가장 희귀한 발견이라는데요. 너무나도 완전한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이라네요. 이곳은 시리아 북부 홈스 지역의 라스탄. 뜻밖의 유물이 발견된 곳입니다. 이 유물은 지표면보다 한참 아래서 발견된 희귀한 모자이크인데요. 로마 시대 한 건물의 홀 바닥으로 보입니다. 칼과 방패를 든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트로이 전쟁에 참가한 그리스 지도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모자이크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남아있어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발견이라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17살 때 보호자가 없어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에 사실상 감금됐던 이집트 소년이 무기한 구금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 외국인 보호소는 지난해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죠. 앞서 헌재는 2차례 위헌이 아니라고 했는데 3번째 심판대에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우종환 기자입니다. 손과 발이 등 뒤로 한꺼번에 묶인 채 좁은 독방에서 불편하게 움직이는 한 남성. 입고 있는 옷에는 보호 외국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난해 이른바 외국인 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논란이 불거진 영상입니다. 이런 외국인 보호소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 전까지 보호하는 장소인데 구금에 가까운 환경과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법조항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 당시 혼자 입국한 한 17살 이집트 국적 A군은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접수도 못한 대신 한 달간 보호소에 수용됐습니다. A군은 당시 일면식도 없는 성인들과 한 공간에 수용됐고 통역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교도소와 같은 생활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외국인 보호소에 갇힌 사람들은 그들이 구금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심지어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운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된 출입국 관리법 조항은 위헌 심판으로 넘어갔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위헌 심판 청구인 측은 상한도 영장도 없이 무기한 구금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합리적으로 필요한 시간만큼만 구금할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집행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구금하는 것은 위법하다. 법무부 측은 장기 구금은 대부분 중범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보호기간 상한을 두면 예컨대 100일이든지 이렇게 뒀다고 했을 때 100일만 견디면은 이제는 그냥 석방돼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앞서 헌재는 2010년에는 각하, 2016년에는 재판관 9명 중 정족수의 1명 모자란 5명이 위헌 판단을 내려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그동안 자국 영토 방어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해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폭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핵보복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선을 넘는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아파트 주변에 파편이 나둥굽니다. 현지 시간 13일,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남부 도시 벨고로드의 주거 지역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일부가 훼손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Дом по адресу Губкина, 42Г, упал неопознанный объект после работы ПВО. Сейчас на месте видны.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잘못 떨어진 것이라며 부인하는 상황.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러시아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핵무기를 쓰겠다고 시사했던 만큼 핵 보복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감행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Mean that a very important line has been crossed. Even any use of a smaller nuclear weapon will be a very serious thing, fundamentally changing the nature of the war in Ukraine. And of course. 우크라이나에 추가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한 나토는 다음 주 실제 핵 전쟁 상황을 가정한 핵 억지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남미 출장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리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와 광물 협약을 맺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한류 열풍에 발맞춰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한복판에는 서울의 거리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조경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레콜레타구 곳곳에 한국어 간판이 많습니다. 60년 전 60여 명에 불과했던 산티아고 정착 한인은 이제 2,500여 명 수준. 식당, 잡화, 섬유 등 한국인 운영 점포는 300군데에 이릅니다. La cultura nos llama mucho la atención, nos gusta, sentimos que son como muy ordenados, disciplinados, pero acá en lo principal en el barrio es como interesante su comida, su cultura, es muy entretenido tener a los coreanos acá, patronato. 여기에 거센 한류 열풍까지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의 호황이라고 볼 수 있죠.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K-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워낙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다음 달이면 산티아고 한복판에 서울의 거리가 조성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번 칠레 순방 기간에는 서울의 거리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주 칠레 한국대사관은 서울의 거리를 시작으로 칠레 곳곳에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프로젝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월가와 여의도를 대표하는 금융인 160여 명이 뉴욕에서 글로벌 금융 리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 2년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긴 안목을 갖고 투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초긴축 시대에 성공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 전략, 그 해법을 월가 거물들과 논의하는 매일경제 글로벌 금융 리더스 포럼이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In this regard, I hope that this forum will serve as an excellent platform for participants from New York and Seoul to exchange innovative thoughts and opinions. 세계 3대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설립자는 인사말을 통해
현 세계경제 도전과제를 제시하며 국가 지도자들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We recognize the problems of high inflation, high energy prices, and slowing economic growth, and also high unemployment in some cases. 오바마 행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재무장관을 역임한 제이콥 루는 초긴축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적 투자를 조언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bumpy time. I think that at the very least we're going to see things go up and down. And I think that if you want to look at investing in this environment, you have to take a long view. 이처럼 월가의 한미 금융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이 총출동하면서 글로벌 긴축 시대의 금융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And so why don't we use this crisis to really improve the global Korean community, improve the U.S. financial community, improve Korea, and to also build some amazing lasting friendships for the next 25 years. 전 세계 자본의 중심지 뉴욕에서 열린 금융리더 포럼은 월가와 여의도를 잇는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경제 현안 해법과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전기차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초소형 전기 이동수단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모빌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전기차 선도 지역이기도 한 전남 영광에서 관련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농사를 짓는 가정에 적합한 2인승 전기차입니다. 짐칸 높이를 낮추고 차체도 튼튼하게 만들어 노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 위로 전기 운반차가 자동으로 주행합니다. 산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손쉽게 수확물을 옮길 수 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 위주로 생산하던 이모빌리티 산업을요, 이제 확대시켜서 농업용 전 분야에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이모빌리티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 오토바이부터 초소형 전기차에 이르는 미래 교통수단입니다. 관련 산업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급속도로 다양한 제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초소형 전기차도 작고 불편하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일반 자동차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좋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참 좋아요. 워낙 잘 나오니까 지금 제품들이. 전기차 선도도시인 전남 영광구는 박람회를 열어 이모빌리티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이모빌리티 산업을 육성 발전시킨 것은 생활을 이롭게 미래를 신나게 할 핵심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모빌리티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이번 박람회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KT가 기아를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한국 시리즈 2연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모레에는 키움과 오전 3선승제 대결을 펼칩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KT는 기아 선발 쇼온 놀린의 9위에 눌려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다 3회 한 번에 두들겼습니다. 조용우는 볼넷과 안타로 만든 1사 1-2루 상황에서 놀린의 높은 공을 힘차게 받아쳐 담장을 맞췄고 주자 2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16년 만에 가을 야구를 맞아 매진된 수원 홈구장은 열광의 도가니. 기아는 놀린과 함께 수비도 무너졌습니다. KT 앤서니 알포드가 밀어친 타구를 우익수 나성범이 뒤로 빠뜨리면서 조용우가 홈을 밟아 순식간에 석점차로 달아났습니다. KT 선발 소영주는 6회 1사까지 기아 타선을 잘 막아내고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한 점 차로 살얼음판 리드를 지키던 KT는 8회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기아 이의리를 상대로 세 타자가 출루해 만루를 만들었고 뒤이어 배정대는 박빈 투수 장현식을 상대로 2루타를 때리면서 주자를 모두 불러들여 석점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팀 KT는 6대2로 승리하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슬라이더를 노려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잘 맞은 타구는 아니어서 막 그렇게 짜릿하진 않았지만 이제 모든 주자들이 이제 다 들어와서 그 부분이 되게 짜릿했습니다. KT와 키움의 대결로 오전 3선승제 준 플레이오프는 모레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김용호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온화하겠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만큼 쑥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22도, 광주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는 만큼 큰 일교차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연일 출근길 안개가 말썽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로 좁혀진 곳이 많겠는데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고요.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를 제외하고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2.7도, 대전 10.8도, 부산은 16.1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춘천과 강릉 22도, 대구와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음 주는 다시 날이 추워지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극심한 요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니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흥인지문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